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복지인권연구소 임주아 소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시청자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봄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인권을 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열심히 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복지인권연구소 소장 임주아입니다. 이렇게 인권이라는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더욱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앞서 먼저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복지와 인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됩니다. 인권의 시작은 사회적 약자의 응시하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사회복지학입니다. 결국 사회복지는 인권 전문직인 거죠.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직업이 군인인 관계로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상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여야 되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이모님하고 가까운 동네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모의 큰아들이죠.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큰오빠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누가 봐도 오빠는 키가 180이 넘었고 수려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으면 배우 같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빠가 저한테 저나 누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 특유의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뒤에서 항상 그랬어요. 저 사람은 장애인이네? 저 사람은 병신인가 봐. 수려한 외모 뒤에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거를 보고 사람들은 항상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러니까 차이를 가장한 차별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대하는 거, 차이를 가장한 차별을 하는 거, 이게 너무 불평등하고 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뒤에서 같이 싸우고 자의 목소리를 내고 나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의 응시하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런 계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인권과 복지에 관한 공부를 하셨나요? 네, 저는 사회복지학 공부를 했는데요. 네.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하면서 인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인권을 접하게 된 거는 아주 우연히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생활에 적용된 거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생겨서입니다. 네, 그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치매 진단과 동시에 저희 어머님은 하나의 사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머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엄마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엄마의 자기 결정권은 없어진 거죠. 네. 사람들의 눈과 귀는 저를 향했고 엄마는 그저 그냥 하나의 사물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죽는 날까지 자기 존중을 받으면서 자기 결정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이 제 안에 들어왔고 제 생활이 된 거죠. 네.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말 그대로 국가에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부하들을 데리고 6.25 전쟁에도 참전을 하셨고요. 네. 지금 국립현충원 장교묘에 묻혀 계시는데 적과 싸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힘 있는 상대에게
권리를 외치는 용감한 언행을 실천하는 걸 배우게 되었고요. 동시에 무엇보다 어떤 게 올바른 가치관인지, 정의인지 자문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인생의 가치관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아버지는 말 그대로 국가에 헌신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의 교육을 가르친 거는 저와 우리 가족들의 교육을 가르친 건 거의 어머님이셨죠. 어머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죽는 날까지 인간은 배움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 또한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권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게을리한 적이 없고요. 우린 인간들이 인권 의식이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인권 의식과 네.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작업은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죠.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가치를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권에 대해서 또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인권 연구가 또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님은 일제 감정기와 6.25를 겪으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장한 어머니상을 3번이나 수상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아빠는 항상 국가에 헌신하셔서 집에서 자녀들을 이남 4녀의, 그러니까 6명의 자녀를 돌보면서 네.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다방면의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지니신 존경스러운 여장부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주위에 항상 엄마가 대장을 먹고 다니셨는데 주위 분들부터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분이 또 무슨 말을 시작하네? 하면서 벌써 눈과 귀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쪽에 시선이 향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큰 인권 침해입니다. 근데 침해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어요. 네,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인구의 약 65세 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이 65세가 된다는 거죠. 그럼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노화가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치매 인구는 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어서 당연히 치매를 가지신 어르신들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저한테 다가왔잖아요. 질문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인권 연구가로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히 좀 말씀을 주시죠. 연구소는 최대 인권단체죠. 국제 엠네스티와 함께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정당한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많은 부당함을 맞서기 위해서 온라인 액션과 캠페인, 편지 쓰기, 회원활동 등 그냥 생각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변화하고 만드는 일에 저희 연구소가 같이 연대를 했고요. 광주 퀴어 축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엘라이로서 열심히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고요. 저는 인권 교육 활동가로서 인권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고 회원들과 함께 아셈 노인 인권 컨퍼런스와 세계 인권 포럼 광주에서 개최됐죠. 참석해서 세계 인권 이슈나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수시로 인권 영화나 책은 보면서 서로 토론을 했으며
기후 변화는 정말 인권 위기잖아요. 네. 기후 위기는 인권 위기라는 기후 비상 선언을 실시하라는 퍼포먼스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을 하는 등 다양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권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또 알 수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또 의미이고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21세기는 이제 인권의 시대입니다. 네. 인권은 정태적 개념과 머물러 있는 개념이 아니라요. 변화하고 발전하고 이어져가는 동태적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에서 나오는 그런 보편성의 개념은 늘 변화하고 발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이란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 주변, 내 일상, 내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교수님? 우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제일 많은 편견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사랑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나 언행과 사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하면서 결혼이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집은 얼마만큼의 크기를 준비할 수 있는지, 요리는 잘하는지,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는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제 자신에 내면화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인권 감수성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네. 가치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고 또 편견 없이 대하는 게 바로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네. 네. 예.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광주 복지인권연구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권연구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광주복지인권연구소는 인권을 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이 지역 인권 옹호가들이 모여서 연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연구소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60그룹과 함께 인권에 대해서 더욱 많은 활동을 하고 연대를 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말만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유나 존엄이나 평등이나 연대를 통한 인권을 공부한 이 지역 인권 옹호가들이 모여서 광주복지인권연구소를 뜻깊은 3월 1일 날 3.1절 날 만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칭 6일 그룹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2020년 올해죠.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이사회 전원 승인으로 60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호남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인권 교육과 다양한 인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앞서 이제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단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제 엠네스티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제 엠네스티는 독립적인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비정부 기관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고발하고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등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 단체입니다. 특히 차별받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에 그치지 않고 활동하고 연대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국제 인권 단체입니다. 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로부터 이제 연구소가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승인을 받은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엠네스티를 하고 같이 연대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보건법과 사형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같이 연대를 하는 거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캠페인을 같이 참여를 하는 거고 국제 엠네스티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인권 활동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승인을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하고 또 그쪽에서 승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단체다. 그런 연구소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광주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대표적인 일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광주 지역 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인 거죠. 근데 인권 감수성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기에 인권을 배우면서 늘 갈고 닦아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늘리는 데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 역할이나 고정관념을 없애는 팽수, 지금 한참 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팽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주었고요. 또 여성들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생리대 구입에 있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교수님도. 여성들은 생리단 얼정 나이가 되면 생리라는 걸 합니다. 네. 근데 여성 장애인들도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러겠죠. 근데 그들은 생리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크기별로 있습니다. 그거를 고를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자는 네.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지금 여대나 일부 대학생들이 작년부터 생리대 회사에 계속 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이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냥 보통 인권교육이라니 보통 뭐 차이, 차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끝났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인권 감수성 교육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정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막 동참을 하면서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보람을 조금 느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광주가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의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주요 통계를 따르면 광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에서도 특히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학대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쉬쉬하면서 우리 집 일, 내 일, 나의 일로만 여겼던 아동학대가 언론에 지금 자주 노출되면서 범죄라는 인식에 의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회복지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명 중 6명의 학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5년간 아동학대로 해서 사망한 우리 아이들의 수가 무려 134명이나 됩니다. 네. 학대 건수만 따지면 연간 3만 건이 넘을 정도로 아동학대가 진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훈육하고 학대 경계가 참 모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또 다양하게 모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훈육과 학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체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비율이 무려 76.8%가 나타났습니다. 네. 애초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이란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그런 아이로 지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일환으로 여러 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인권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아동복지시설에도 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아동들은 보호권이라는 게 있어서 보호해 주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동들의 의견에, 그러니까 학대 당사자 아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나 직원들, 보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이제 정말 어른들의 소유물로 보시지 마시고요. 한 인격체로 대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인권 지킴이가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아동 지킴이가 스스로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른들의 소유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인권 지킴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광주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4만 명이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전북이 1위, 광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지역에 1, 2위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서 이제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인권 문제도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권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십니까? 빈곤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죠. 네. 근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비 책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수급자들은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요. 비합리적 근로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강제 노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하루벌이조차 못하고 있는 게 서류 준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당신은 남편이 있어서 안 됩니다. 성장한 자녀가 있군요.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네.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보지도 못했고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란 분도 항상 밖에 있어서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같이 있다고 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급권 신청 시 많은 정보와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느낌으로써 내가 가난을 증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심과 낙인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 보장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양한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3년 이후에 처음 이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의 소득 격차 변화를 2003년도에 통계청에서 처음 실시했는데요. 네. 그 실시한 이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이 2019년부터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지금 된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한 엄격한 아까 제가 예를 드렸다시피 선정 기준이 좀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원칙,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는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인권에서 말하는 게 그게 최저 기준의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켜지는 정부의 지자체나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정말 절실한 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1년 접대비가 얼마나 나간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대략? 제가 통계를 접하지 못해서. 얼마나 됩니까? 1년에 7조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 특히 모두가 알고 계시죠?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 몇십만 원이 없어서
편지를 쓰고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송파 새 모녀법이 국회에 통과해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만약에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자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광주시의 인권 의식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자체의 어떤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현황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광주는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을 유엔하고 공동 개최로 추진하기도 하고 광주는 인권, 정의, 평화의 도시라고 늘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과 함께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조차도 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조차도 광주가 인권의식이 매우 높고 의식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시민들이 인권적이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느끼는 거는 겨우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 지역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를 2019년도에 벌였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가 넘는 분들이 한국 관리자나 한국 동료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청의 보도 자료를 보면 2020년 성평등 지수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국 기초생활수급자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 정의의 도시란 말이 정말 무쇠가리만큼 모든 데이터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광주시의 인권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그냥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평가를 하시네요. 싶습니다. 네. 네네. 아마 광주 시민들은 또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보실 때 광주 시민들이 인권의식이 조금 높아지고 또 광주시가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권의식이라는 거는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인권을 지키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려면 특히 우리 광주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좀 예방하고요.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의식이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외치면서 인권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인권 감수성은 무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타인에 의한 인권 감수성을 많이 좀 높이고요.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광주시 전체를 통해서 인권 수준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인권 연구가로서 소장님께서 꿈꾸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런 광주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이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 거죠. 세계 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서 사람이 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권 옹호가들의 바람입니다. 네. 일반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권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민주화하고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과 민주화, 평화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9년에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광주광역시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가 된 게 네.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그러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홍콩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두고 홍콩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시위 과정에서 1,300명이 체포되었고요.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과 비인도적인 행위, 그리고 수많은 인권 침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네네. 네. 청년층과 일부 시민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폭력과 맞서 저항하고 있는 운동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운동이 있었고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인권 문제도 동시에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과 또 인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수장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죠. 광주복지인권연구소와 국제 앰네스티 코리아 한국지부 60그룹은 광주 지역 젊은 청년들과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아이폭 HK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시위 도중에 한 여성분이 실명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가려주는 캠페인을 벌였고요. 매달 4,000부 가량이 배포되고 있는 홍콩 벌시티라는 잡지에서 군사 구테타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광주 민주화 운동과 홍콩 민주화 운동을 연관선상에서 두고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활동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인터뷰를 해서 네. 지금 잡지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국가 폭력이잖아요. 두 홍콩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치유가 힘들고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터뷰 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인권 활동가로서 또 연구가로서 그동안에 많은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에서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네.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 웃으시면서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내면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유하고 노력하고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대하고자 제가 그 말을 해놨고요. 네. 남의 인권이 곧 나의 인권이라는 생각을 늘 하시고, 그저 그냥 맨날 인권 이렇게 외치지만 말고 행동하라는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인권은 상호 의존성을 갖습니다. 인식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더 나아가 연대하게 되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하십시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에피소드라고는 딱히 그러고요. 네. 이제 강의를 끝나게 되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요즘 흉악 범죄가 너무 늘어나고 있잖아요. 범죄자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인권은 보복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인권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복권은 법에서 해결해 주리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희생해온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의 역사를 돌아봐서라도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범죄자나 범죄 자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복수는 복수를 계속 불러오잖아요. 네. 사적 제재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고대 법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혹시 강력 사건에 제 자신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연루된다면 저렇게 똑같이 외치지 않을까. 아무리 인권활동가지만 하면서 딜레마에는 계속 빠져 있습니다. 네. 인간적인 고민을 말씀하셨네요. 네, 예. 여담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도 인권 침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SNS를 비롯한 사이버상의 인권 침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SNS의 발달로 소통의 창은 매우 넓어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정말 많죠. 네. 지금 가장 놀라고 있는 사건이 뭐죠? 교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맞습니다. 네. 사이버 인권상의 침해는 물론 사이버 범죄의 사례죠. 그러니까 고수익 알바를 시켜준다고 우리 미성년의 여성 아이들을 유인해서 신상 정보를 캐내고 그걸 이용해서 계속된 협박을 통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몇 명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이죠. 이번 여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명백한 살인자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셜리나 구아라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거짓 정보로 인해서 정말 혐오와 차별적인 말도 안 되는 악성 댓글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특히 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신상이 모두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보여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사이버 폭력, 우리 어린아이들의 사이버 폭력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며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과 거짓 정보로 인해서 일명 불링이라 그러죠. 사이버 네. 왕따라고 하거든요. 인권 침해는 물론 학대, 차별, 폭력, 사회적 고립을 시키는 등 정말 갈수록 교모해지고 지능화되는 학교 폭력으로 나타나서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인터넷이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젊은 층 사이에서는 신체의 일부화가 되어 간다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대부분의 소통을 또 우리 아이들은 SNS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네. 특히나 밝혀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로 인해서 죽음을 몰고 가는 여성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생활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위태로운 인권을 조명하는 인권 정책을 더욱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혐오와 차별을 대처하고 상대를 존중으로 대하면서 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면 심각한 사회 문제는 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는데 얼마 전 광주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이적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인권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영광스럽게도 올해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증진위원회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사람 중심의 성숙한 인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 도시 환경을 확충할 계획이며 인권 친화적 제도 기반을 강화, 인권 가치를 함양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 증진위원으로서 다양한 자문과 함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인권 활동을 함께 연대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계획은 인권 교육 활동가로서 인권 교육을 통한 최근의 인권 이슈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이 지역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권 감수성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국제적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 최대 인권 단체죠. 국제 엠네스티와 연대해서 호남 지역 사람들과 인권 활동을 해나가는 등 인권 문화 확산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인권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인권 연구가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특히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정말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한낱 귀찮은 노인네로 취급되어 버리죠. 치매 노인의 인권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이 바로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니까 뭐 이렇게 좀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고정관념을 좀 바꿔가시는 거죠. 죽는 날까지 나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상대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사람답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인권 연구를 통한 노인 인권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해보고자 하고, 현재 노인 인권에 관한 책과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주시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인간은 관계성 동물이죠. 다양한 개인이 자유롭게 성장할 때 훌륭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으로 우리가 전체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모두가 연대하여서 이 역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욱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이번 사태로도 그걸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혐오와 차별이 막 엄청나게 증가했다면 코로나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혐오와 차별을 잠재우고 공감과 따뜻함으로 연대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번한 차별과 혐오는 결국 폭력을 불러들이고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퇴보하게 만드니까요. 이건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인권 문화가 이제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다양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권 교육 활동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새로운 약속이라는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자체가 권리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라고요. 인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저 또한 이제 인권 교육 활동을 하면서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가장 낮은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 응시하기를 항상 목표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조차도 차별과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는지 계속해서 성찰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작은 요소에서 인권적 요소를 할 수 있도록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인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처럼 다양한 연대를 통해서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은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편견과 억압을 격퇴시킬 수 있는 진정한 무기입니다. 인권은 이미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 여러분께서는 인권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관점과 문제의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의 인권이 곧 나의 인권이라는 비판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사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